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영어가 최고의 언어라고 굳게 믿던 학생들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30년 경력의 그레이엄 교수의 놀라운 발표에 강의실 전체가 시끄러워졌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 시작된 언어 전쟁이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언어들이 모두 모였고 간단한 테스트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리암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첫 수업으로 선택한 세계 문자체계 연구는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레이엄 교수님이 직접 진행하는 강의였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시아 언어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제 비즈니스맨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이 유독 좋지 않으셨어요. 9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6개월간 일하셨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한국어는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야. 왜 한국은 영어를 쓰지 않는 거지? 라며 항상 불평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며 영어가 가장 우월한 언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겼나 봅니다. 특히 한국어는 불편하고 영어를 쓰지 못하는 국가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와서도 영어권 외의 언어는 그다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첫 수업 전날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카페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민준이 자신의 연구 관심사를 말했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글,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잖아. 왜 그런 걸 연구해?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고 라틴 문자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문자 아닙니까? 단순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 교환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었는데 그 학생은 영어를 배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항상 발음이 어색했어요. 반면 라틴어 기반 언어를 쓰는 프랑스나 스페인 학생들은 금방 영어에 적응했죠. 이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아시아 언어는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그레이엄 교수님이 칠판에 여러 문자를 적고 계셨습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까지. 첫 수업이라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저는 앞줄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세계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수업에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모든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죠. 교수님, 그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라틴 문자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문자 체계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레이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이기도 하죠. 각 문자 체계의 구조, 기능성, 역사적 맥락을 비교 분석하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준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문자를 하찮게 여긴 제게 조용히 도전장을 내미는 듯했죠. 저는 그 순간 이 수업에서 반드시 한글이 최고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제 개인적 편견이 더해져 이제는 학문적 도전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음 수업은 아시아 문자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에서 온 하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진 문자입니다. 하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판에 몇 가지 히라가나 문자를 써내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죠. 각 문자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며 일본어의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하기에 완벽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문자들은 모두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야. 히라가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버지가 일본어도 배우려다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그레이엄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히라가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확장성 문제일 것 같습니다. 히라가나만으로는 고급 문장 표현이 어렵고 결국 한자를 함께 써야 하는 점이죠. 역시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아시아 문자의 비효율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히라가나 옆에 한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두 문자 체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와 달리 한글은 단순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기본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시작하지만 이를 조합하면 수천 가지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언어가 사실은 단순하다고 의문이 들었지만 교수님은 이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구조로 한 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과, 아, 그리고 니은의 조합이죠. 이런 구조는 어떤 소리든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한자도 분석했습니다. 수천 개의 개별 문자를 기억해야 하는 한자의 복잡성을 지적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글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최소 2000자 이상을 외워야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것을 읽고 쓸 수 있죠. 민준이 손을 들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일주일 만에 배웁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문자로 노벨문학상 수상작부터 첨단 과학 논문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한국어가 사실은 24개 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어린아이부터 박사까지 같은 문자를 쓴다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90년대에 한국에서 일하셨을 때 한국어를 배우기 너무 어려워하셨어. 정말 한글이 그렇게 쉬운 거야?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아마도 한글 자체가 아니라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언어 자체는 다른 문제죠.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경험이 한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학습의 어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소르본 대학에서 온 클로에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프랑스 악센트로 라틴 문자의 위대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9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라틴 문자의 위대함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제 생각과 일치하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죠. 클로에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 교수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는 어떤가요, 클로에? 클로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라틴 문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영어에서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각 단어의 발음을 개별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이는 학습에 큰 장벽이 되죠. 이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영어 스펠링을 배우며 겪었던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커널을 처음 봤을 때 코로 넬로 발음했었죠. 그러더니 교수님은 한글로 한글이라고 쓰셨습니다. 반면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100% 일치합니다.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소리나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영어의 비일관성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건 오히려 영어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레이엄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문자가 더 효율적일까요? 오타 발생률을 생각해보세요. 민준이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영어로 데퍼너틀리를 칠 때 오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반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치면 거의 항상 맞습니다. 교실 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영어에서 데퍼너틀리를 DEFINATELY로 잘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영어의 비효율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문자 체계에 이런 명확한 약점이 있다니. 그리고 한글이 정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면 저는 그레이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한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습니다. 밤새 도서관에 틀어박혀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북미 원주민의 체로키 문자가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이 문자는 한글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문자였죠. 다음 수업 시간, 저는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오늘은 제가 발견한 놀라운 문자 체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체로키 문자입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체로키 문자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821년 체로키족의 세코야라는 인물이 단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입니다. 그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지만 12년의 연구 끝에 86개의 음절 문자를 완성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계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체로키 문자가 도입된 후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족의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가 없던 부족이 단 몇 년 만에 90% 이상의 문해율을 달성했죠. 이는 한글의 성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레이엄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코야는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세종대왕과 매우 유사한 업적이 아닐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증거였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한 개인이 만든 가장 성공적인 문자 체계로 문맹 퇴치에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과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레이엄 교수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의 사용자는 몇 명인가요, 리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 논리의 약점이었거든요. 현재는 약 2,000명 미만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분명 놀라운 창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의 가치는 그 지속성과 확장성에도 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죠. 민준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8천만 명 이상이 매일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기술과도 완벽하게 호환되는 미래지향적 문자죠. 제 반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창제 스토리는 정말 놀라웠지만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한글의 지속성과 발전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적 도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자였던 것이죠.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흥미로웠어요. 체로키 문자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고마워.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한글을 반박하려고 열심히 찾았던 거야. 민주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어학자라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죠. 당신처럼 말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아시아 언어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세계 각국의 문해율을 비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각 나라별 통계 자료를 띄우셨죠.
오늘은 문자가 실제로 국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제시한 첫 번째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놀랍게도 99.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반면 제조국인 미국은 성인 인구의 21%가 기능적 문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문자의 접근성 때문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통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농촌 지역 고령층의 문맹률이 83%에 달했습니다. 한자의 복잡성이 보편적 교육의 장벽이 된 것이죠. 민준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스스로 동화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이죠.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영어 철자법을 배우느라 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어를 어려워했던 것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언어 습득의 어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글 창제 전 조선의 문해율은 5% 미만이었지만 한글 보급 후 급격히 상승했다는 역사적 데이터였죠. 세종대왕은 배우기 쉬운 문자를 목표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 결과 평민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문자의 민주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한국어를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 문법과 어휘는 영어권 사람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가 어렵다고 할 때 실제로는 한글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문맹률과 국가 발전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문해율이 있었던 것이죠.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일까? 아버지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수업은 컴퓨터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자 그레이엄 교수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하셨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원자 3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중국 유학생 리와 민준도 함께 자원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같은 문장을 타이핑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셋은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교수님의 시작 신호와 함께 타이핑이 시작되었죠. 저는 영어로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영어 입력은 익숙했지만 철자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루킹을 LOKKING로 타이핑했다가 다시 고쳐야 했죠. 우리는 중국어 병음 입력 방식으로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여러 한자 중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타이핑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한글 자판으로 빠르게 입력하더니 가장 먼저 완성했습니다. 오타도 없었죠. 그레이엄 교수님은 각자의 입력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셨죠. 영어 타이핑의 평균 오류율은 710%입니다. 특히 철자가 복잡한 단어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중국어 병음 입력에 변한 오류율은 1520%에 달합니다. 같은 발음의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2벌씩 입력의 오류율은 2% 미만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입력하면 거의 항상 맞기 때문이죠. 저는 그 결과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언어가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이라니? 그레이엄 교수님은 더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인식 정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언어별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정확도, 테스트 결과, 한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AI가 인식하기 더 쉬웠던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는 문자와 기술의 호환성이 중요합니다. 한글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물어봤죠.
한글이 정말 그렇게 입력하기 쉬운 거야?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모든 자판이 그렇듯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빠르고 정확해.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그 순간 저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의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은 엄청난 강점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90년대에 한국에 계셨을 때는 이런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한글이라면 아버지도 다르게 느끼셨을까요? 일주일 후 수업에서 그레이엄 교수님은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이었죠. 그들은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의실은 빼곡히 들어찬 청중들로 열기가 넘쳤습니다. 곳곳에서 질문이 쏟아졌고 민주는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았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요?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놀랍군요. 인도 출신 연구자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은 정말 독창적입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의 소수, 언어를 위한 문자 개발에 한글의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니.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AI 연구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큰 영감을 줍니다. 음소와 음절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모았을 수 있는 구조는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 자리에서 몇몇 IT 기업들은 한글 기반 AI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저는 이 모든 논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워했다고 해서 한글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미래 기술에 가장 적합한 문자였어.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혹시 나에게 기본적인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면서 느낀 그 신기함이란 정말 발음기관의 모양을 닮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매료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담긴 문화적 걸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학기 마지막 수업. 각자 자신의 결론을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연구와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발표 순서가 되자 저는 앞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그레이엄 교수님과 민준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죠. 저는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영어가 세계 최고의 언어이고 라틴 문자가 최고의 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0년대 한국에서 일하시며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워하셨고 저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아시아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로젝터에 제가 직접 쓴 한글 문장을 띄웠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쓴 글씨였죠. 한글은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으며 세계가 감탄하는 문자입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죠. 제가 연구한 결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과학,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된 문화적 걸작입니다. 이어서 제가 발견한 한글의 특별한 가치들을 열거했습니다. 첫째,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둘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이죠. 셋째,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난 독보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낸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제 결론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선물이자 이제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는 이 문자 체계는 앞으로도 세계 문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고 민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당신이 한글을 무시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해주니 정말 기쁘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안에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민족의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영어를 사용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글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로도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찾아 나섰던 저의 여정은 결국 한글이라는 살아있는 기적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